에고의 내용물이 아니라 구조에 속한 문제는 나에게, 나의 것, 더 많이 원한다, 필요하다, 어떻게든지 가져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등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는 거, 숙명적으로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생각 형태가 작용하고 있는 한 어떤 소유물, 어떤 장소, 조건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에고는 뭐예요? 불만족을 바탕으로 만족이라는 추구, 환상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진실하게 원하는 건 뭐다? 불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원하는 건 불만족이지. 내가 원하는 노력이 만족이기 때문에 난 만족을 진짜로 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진실은 불만족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계속 만족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어라 쉬어라 멈춰라 멈춰라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대로 봐라. 정말 만족을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대로 어떤 조건 없이 존재하잖아요. 완전하게. 자, 그래서 이게 만족된 상태 아닌가요? 완전한 상태잖아요. 추구 없이 그대로라는 거. 자, 그래서 숙명적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할 운명.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족했던 경험을 한번 보세요. 연애를 해서 행복했어요. 만족했던 경험 얼마나 있나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 얻음에 대한 만족감, 충족감 얼마나 가셨어요? 늘 그러면 그것을 얻고 나서 충족됐으니까 끝났나요? 다시 추구하잖아요. 다른 걸 추구하든지 그것을 계속 추구하든지 하루에 얼마만큼 추구하세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어. 옷 사야 될 때 되면 예쁜 옷 사고 싶어. 따뜻한 옷 사고 싶어. 메이커 사고 싶어.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잘 말하고 싶어. 설득하고 싶어. 내가 말 잘한다라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계속 내 행동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결핍감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동일시가 계속 바뀌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 에고, 생각의 노예. 그냥 이 에고하고 상관없이 쭉 내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의 동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성별이 곧 정체성이 된다. 조건 지어진 행동 패턴 속으로 인간을 강제로 집어넣는다. 삶의 성취는 무엇보다 본인의 성별 정체성의 실현에 있다고 간주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아 존중감은 육체적인 힘, 좋은 외모, 몸매 등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다. 나의 몸에 대해 가진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이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젊은 여성이 사실은 말랐는데도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굶어 죽을 정도의 다이어트를 강행한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 대한 관념뿐이며 라고 나와요.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을 자신이라고 잘못 믿고 그 생각과 동의로 한다. 육체도 다른 물질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이 갖는 운명, 즉 일시적일 뿐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까 에고의 어떤
에고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에고의 그 토대가 불만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들, 밑밥이 많은 거죠. 우리를 낚시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 거죠. 불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불만족을 위해서 만족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고와 내 몸의 동일시, 그 관념의 동일시에서 또 뭐예요? 에고가 불만족이라는 장사, 또 하나는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장사. 이게 장기적이면 안 돼요. 만족감과 충만감이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주 짧아야 돼요. 짧을수록 우리는 아주 강렬함을 느끼거든요. 경전에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쫓기고 강도에게 쫓겨가지고 이 굴 밑에 굴 밑으로 숨었어요. 숨는데 덩굴을, 칡넝굴 같은 덩굴을 잡고 구덩이 중간에 매달려 가지고 강도들을 이제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인데,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저기 바깥에서는 강도나 도둑들이 나를 찾겠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풀숲을 다 헤치고 있고,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 덩굴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벌집이 있어가지고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혀로 맡아봤더니 단 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 떨어지는 꿀을 할짝할짝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꿀 맛보게 생겼습니까? 밖에서는 강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밑에서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중간에서는 매달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떨어지는 꿀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받아먹겠다고 혀를 내밀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 마치 그와 같이 다름이 없어요. 그냥 철없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태가 위급해도 당장의 짧은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래를 담보로 잡혀서 다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에고는 불만족과 일시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추구를 계속 유지하고 자기 에고의 만족감은 불만족에서 오죠. 그 불만족이라는 만족감이 계속 유지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꿀 한 방울에 정신 팔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한 발 한 발 정성을 들여서 내 삶을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를 바라는 어떤 선사의 말씀, 마조도일 선사, 홍주종이죠. 홍주 지방에서 크게 떨쳤으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소치는 사람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뺏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간절한 건데 그걸 뺏는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 사람한테 소를 빼앗아야 이 사람이 그 소에만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고 언제든지 풍년을 맞이할 수 있죠. 농사 짓는 법을 생각한다든지, 벽실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은 휴농기 때는 다른 곡물을 키운다든지, 이 곡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소에만 매달려서 그 소가 늙어
죽고 병들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거 신세 한탄만 하는 거, 내 팔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장 간절해하는 소를 뺏는 거, 굶주린 사람 밥그릇을 뺏는 거, 그거 얻어서 맨날 얻어먹고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자기 멀쩡한 육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배부른 인생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을 뺏어서 마음이 내가 더 이상 이거에 의지할 수 없는 의지처를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굶어 죽기는 싫을 거니까 능력을 키우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얻어먹을 생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밥그릇을 보물처럼 그렇게 품고 다니면서 굶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사라든지 선사들을 큰 도적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 사람이 가장 간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뺏어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기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아주 자비심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서운하고 서러운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에고는 일시적인 거를 원해요. 일시적인 만족. 밥그릇 얻어와가지고 밥그릇에다 동령해서 얻어와서 일시적인 만족 또 얻어먹어야 되고 또 얻어먹어야 되고 비굴하잖아요. 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영원하죠. 영원해요. 변한 적이 없고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롭고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등 따뜻하다는 것이죠. 이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영원성. 그래서 우리의 참나, 진화, 신성, 이 자리, 본질 풍광의 자리는 만족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에고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만족한 것이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에요. 대상을 계속 옮겨 다니니까.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선사님들의 말이나 톨레의 말이나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을 자신이라고 잘못 믿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다 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지 않다 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납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긍정적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야. 모두가 날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것에 자기를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에 잘됐다 하는 순간에 반드시 위기가 와요. 수행도 오늘 명상 너무 잘 됐어요 하면 다음날 꼭 명상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래요? 잘 됐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것을 아니요. 저는 그거 안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하세요? 잡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냥 그날 사세요. 그럭저럭 사세요. 너무 잘할라 하지 말고 너무 못한다고 나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사세요. 그럭저럭 살아니까 대충 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노력도 하지 말고 막 살고 이러라는 그럭저럭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잘하는 것도 이 정도 이런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계속 노력은 해야죠. 현실인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막 딱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을 그럭저럭 이 정도 그리고 내일 또 정도 열심히 내일 또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서 그 정성 들인 마음에 대해서 그럭저럭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가자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노력도 하지 마라 뭐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의 그럭저럭 아닙니다. 포기하는 마음의 그럭저럭하고 다른 얘기예요.
자, 문제가 있는 육체와도 쉽게 동일화되고 육체의 불완전함, 질병,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다. 무의식 중에 그 병에 집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에고가 동일화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중에 하나다. 에고는 일단 동일화될 대상을 발견하면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지만 드물지 않은 경우에 더 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에고는 병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많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서 배 아프고 머리 아픈 이런 해프닝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무기력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어떤 정신적인 마음적인 질병들을 보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것으로 숨고 싶은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못해. 하기 싫고 괴로운 그 마음이 장애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로 충분한 것으로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를 병들게 해야 되잖아요. 병들게 해야 되죠. 그 병 속에 숨어서 나는 병만 괴로워하면 되는 거죠. 사실 진실은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인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 몸의 내부의 몸 느끼기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살아있음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적인 평가가 아니라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 있다. 생명력은 그곳에 있다.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는다. 더 이상 형상과 동일화되지 않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멀어져서 형상 없음으로 향해 간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돼요. 정체성의 핵심은 나의 관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형상과 멀어져 있는 존재,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것이라는 말씀이시겠어요. 존재의 망각, 에고는 언제나 형상과 동일화되고 어떤 형상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찾으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 자신을 찾으며 자신을 잊어버린다. 언뜻 생각하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공놀이 할 때는 내 공이야. 왜 내 공을 가져가? 내 공 뺏지 마. 이건 내 거야. 이러다가 더 좋은 장난감을 아빠가 사다 줬어요. 뭐 블럭을 사다 주던지 로봇 인형을 사다 주던지 더 좋은 인형을 사다 주면 공 잊어버리고 로봇 갖고 놀면서 아니면 더 좋은 블럭 갖고 놀면서 이 공은 잊어버리고 공은 누가 가져가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거 내 거야. 이거 손대지 마.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막 하면서 그것과 다시 동일하죠. 그래서 그 전에 공에 대해서 내가 집착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 로봇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신을 찾으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죠. 세균처럼 파리처럼 나의 정체성이 옮겨 다님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머릿속에서 절대로 말을 멈추지 않는 목소리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그칠 줄 모르는 강박적 생각의 흐름이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업식의 흐름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습관의 흐름이죠. 부탁께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습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자,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는 다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습관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살아가질 않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더 좋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든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간에 뭔가를 노력을 해요. 자, 운명을 바꾸라 하면은 운명을 어떻게 바꾸지? 거의 신화적인 인물 돼야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만 습관을 바꿔보세요. 말하면 습관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습관은 땅으로 내려온 우리한테 맞는 방편설법이지만 운명은 너무나 경이로운 어떤 상태를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이 나의 생각하는 이 습관과 반복되는 형성력이 운명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운명을 개척하고 싶거든 습관의 흐름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꾸준히 열심히 정성껏 깨어서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습관을 바꾼다. 누구나 다 수행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의 목소리,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이 나의 운명이에요. 내 습관의 흐름이고 나의 팔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어서 보고 아 내가 그렇구나 알아차리면서 방향을 전환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조건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요. 그리고 가장 생각의 흐름과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거, 이 습관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최대치의 노력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멈추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이 생각 나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거 나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죠. 긍정적이게 방향을 바꿔줘요. 한데 진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빠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싶거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멈추라.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수순을 밟아야지 긍정적인 생각 나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야지 긍정적인 연습 막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멈춰지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거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탈이 나요. 자동차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확 바꾸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바꾸고 싶거든 습관의 흐름을 바꾸고 싶거든 우리의 최대치의 노력이 어디에 기울여져야 된다. 멈추는 노력에 기울여져야 돼요. 그것을 해내는 것은 차근차근 하면 돼요.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멈추는 노력에 최대치의 나의 그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아야 한다. 멈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업성 때문에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성이 도심을 이겨버려요. 대부분은. 도심이 이 업력을 못 이겨요. 생각하면 이 세상 천지가 다 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의 마음, 본래의 마음, 참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것인데 어떻게 도심을 이 업이 이겨버립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업력을 멈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심으로 확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관념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적인 진실은, 중도적인 진실은 이 업성이 이 업력이 낮아질수록 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도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심은 그냥 드러나고
업성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수록 도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의 그 대종고 선사가 내가 등력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 이제 어느 부사하고 편지글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곳은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힘을 얻는 곳은 내가 도심을 많이 키워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성, 업력이 깎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력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급한 마음이 문제예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야 멈추죠. 내가 항상 빨리 가. 이쪽으로 가서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빨리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안 늦으니까 지금에서 될까요? 지금에서 될까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프로젝트가 임박했는데 이런 생각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어떻게? 천천히 멈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급한 마음을 멈추고 딱 중심을 잡고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는 깨끗하니까 저항감이 없으니까 쭉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항감을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되어봤자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돼요. 그 탄성 때문에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멈춰주지 않으면 복원력 때문에 그 업력 때문에 끌려 당김을 당해요. 그러니까 도심을 키우고 싶다. 나의 어떤 긍정성을 키우고 싶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싶다. 어떤 거 하고 싶다. 많은 추구가 있죠. 그러면 그 추구를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보다 반드시 뭐부터 해야 한다? 멈추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보고 안내해보고 하니까 그래요.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사르트르의 통찰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과 존재를 동등시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이 톨레는 생각과 존재를 동등시했다고 표현하네요. 즉 정체성, 나의 있음을 생각과 동일시한 것이다. 그는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 에고의 근원을 발견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에고의 한계는 에고입니다. 에고의 한계가 진리를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에고가 에고를 볼 수 없음이 한계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은 생각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의식이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이다. 만약 자신 안에 생각밖에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지만 물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 부를 수 있다. 무엇과 동일화되어 있든 무엇에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있든 그것들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 느꼈던 고뇌와 극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현존의 신성한 느낌, 깊은 평안,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현상에서 분명 친숙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당신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에고도 함께 사라진다. 자신의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다. I'm being이죠. 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멈추면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소망을 멈추면 그냥 그대로도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내달려 간단 말이야. 이 새로운 형상이 깊은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에고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좋든 나쁘든 동일화만 될 수 있으면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에고는 전 에고보다 더 폐쇄적이고 단단하며 더 뚫기가 어렵다.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은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의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볕은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항복은 있는 그대로의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항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내적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항복했어 하면 마음에서 조금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딱 올라오잖아요.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어떤 오기심과 치기심이 있잖아요. 그런 항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저절로 내려놔야지. 내가 내려놔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내가 저절로 그래.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려놔야 그것이 어떤 있는 그대로의 내적 받아들임이지 항복당하는 것이 어떻게 내적인 받아들임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인데 내가 내려놨다는 게 문제예요. 내려놨다라는 행위는 항복과 내가 내려놨다라는 거 두 개 같죠.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자, 그것의 관점이 항복이 오히려 자의적이고 내가 내려놨다라는 것이 오히려 타의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내려놨다. 에고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려놨다라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난 다 내려놨어요. 그럼 저는 설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지. 그런데 항복되어 버리면 내가 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시간이, 병이, 죽음이 나의 에고를 항복시켜 버려요. 굴복시켜 버려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옛날에 이거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옛날에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일이라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나의 어떤 늙음이 약해짐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항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항복하라 이 말이죠. 항복당해라. 진리로부터 항복을 당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도 현실은 그냥 사과인데 저거 배웠으면 좋겠다. 딸기였으면 좋겠다. 귤이었으면 좋겠다. 수박이면 얼마나 좋아. 좋아 해도 사과잖아요. 현실이. 받아들여야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거라도 감사해야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복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제가 읽을 때는 항복은 있는 그대로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해요.
내가 저절로 내려놓은 것이 진짜 내적 받아들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민마음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좀 벌받는 느낌이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려놓는 것과 내려놓아지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맡기겠다.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알아차리겠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보겠다에서는 다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관념 속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린다.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같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에고의 불만족성이에요.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는 부분입니다. 한 생각이라도 일으켜지면 그 한 생각을 따라서 쭉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먹이는 뭐예요? 불만족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계속 추구할 수가 있는 거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일시적이어야 돼요. 일시적이니까 자꾸 만족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본성의 힘은 만족스러움에 있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함에 있어요. 영원함을 느끼고 싶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본다라는 설정보다는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봐야 되는 것은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집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어놓고 그것을 조금 그럭저럭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치와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일사자죠. 일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닦아 나아가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사 뭐든지 그렇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지만 아름드리 나무랑 열매를 이루는 데는 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치는 다 갖추어 있지만 그 이치가 생장해서 그 펼쳐지고 바르게 형성되어 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안에 반드시 뭐가 참된 진실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금 일비일이하는 이 고통, 희노애락의 이 고통이 에고가 설정해 놓은 동일시와 관념으로 먹어놓은 나의 고통이라는 거, 실질적인 이 존재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내가 쉴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안온감을 주는가. 이 자리를 보는 어떤 공부해가는 분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 안심하는 거는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안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게 안심, 인명, 고처자잖아요. 그리고 무주를 집을 삼으라, 몸을 삼으라. 이 머무는 곳이 없는 곳, 이 자리가 머물 곳이 없죠. 현재 이 순간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서 본다고 하면 반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시련이 왜 와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톨레 이 시간 마쳐볼게요.